예, 안녕하세요. 김철기입니다.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강의는 이제 도산쌤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LBT에서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저께는 고려대학교 교우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풀코스로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여기 강의는 이제 처음에 제가 도전생에 대한 걸 3년 전에 했고, 작년에는 사진을 중심으로 한번 그 스토리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갖고 있는 도전생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면서, 어차피 전체 줄거리는 비슷한 거지만, 매번 제가 똑같은 걸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영상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오늘 광명의 새 역사가 열리던 그때 해방된 조국을 준비하던 민족운동가들에게 깊이 추억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연설을 듣고 감화돼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위대한 장관으로 보인다. 선생이시여, 꿈에서라도 나타나 조국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망국의 서름에 신음하던 청년들에게 하나의 큰 산이었던 바로 그 사람, 도산 안창호입니다. 1945년 11월 23일 해외에 체류하던 백범이 광복된 조국에 첫 발을 들여놓던 그날도 가장 먼저 도산 안창호의 묘를 찾아 귀국 인사를 올렸을 만큼 도산을 기억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존경하는 인물로서 그를 회상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살려야 돼. 도산 정신 그대로 살려야 돼, 그대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건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도산 아카데미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하는 설명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좀 아까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도산에서 좀 아시거나 또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시면 아까 김구 선생이 돌아오실 때가 그 환국이라고 충칭 임시정부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도산생 묘소에 갔던 일이거든요. 근데 약간 재밌는 표현이 이승만 대통령은 도산을 가장 위대한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좀 이따 이제 왜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 저걸 보시면, 도산생이 좀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살다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거짓말하는 거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진영 논리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편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이게 옳고 저쪽 편이 얘기하면 옳은 것도 틀렸다고 가서 같이 우겨대고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좀 나라가 좀 더 통합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팩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그거는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 흥사단 중심으로 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무슨 소리야 우리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인데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절대로 안 돼 저 무슨 김구 선생이 국부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 우리는 안창호 선생님이 국부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세계에는 이런 국부들이 있어요. 뭐 이름 되면 다 저 어렸을 때 위인전 한 번씩 읽어봤을 만한 분들입니다. 간디, 뭐 아웅산, 이관유 뭐 이런 분들. 근데 미국은 저렇게 국부를 어느 한 사람을 얘기 안 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13개 주 대표 42인을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라고 우기고 싸우지 않아요. 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의회 로텐도홀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그때 사인했을 때 그 모습을 그린 거래요. 저게 행운의 2달러짜리 지폐, 지금 현재 이 지폐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도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호 선생을 같이 국부로 모십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건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그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은 집회에 그 독립운동가 내지는 그 국부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모셔요. 우리나라 집회에는 어떤 국부들이 계실까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지 않아요,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어떤 합의를 못 이룬 거죠.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단표 같은 경우 현재 5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음번 나올 수 있는 집회는 뭐 7만 원 이런 걸 안 만들 거 아니에요. 10만 원권을 만들면 도산 안창호를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도선생이 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묶어서 얼마 전에 흥사단에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이따 드릴게요. 저거 읽기 되게 힘든데 뭐 얘기하세요. 근데 안 읽으셔도 되는 게 챗GPT 제가 이걸 챗GPT에 다 올려놨어요. 그 챗GPT 에세이 도산의 말씀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서 그걸 들어가서 거기다 뭘 물어보시든지 뭐 요구하시든지 하면 도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기록을 이용해서 도산 선생님처럼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오늘 흥사단에서 LBT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격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쫙 도산 선생님 말씀으로 이렇게 뭐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챗GPT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불쇼가 약간 진보 성향의 쇼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다룬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안창호는 인지도는 높아요. 뭐였어? 안창호 선생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최대의 피해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저기 청담동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공원 도산공원.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임시정부를 최초로 세팅을 하고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 뭐든지.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한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그래? 본인이 다 이 임시정부 상임 임시정부를 세팅한 다음에 주변에서 다 초대 대통령을 오르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래. 세팅한 거니까. 아, 1등이었어? 근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왜? 그러니까 난 대의를 위해서 난 물러나고 나는 우남 이승만을 난 추천한다. 이거부터 벌써 영웅인데 사람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몰라 이거를. 몰라. 이제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정통성을 얘기하는 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다 만들어 놓고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아까 여기 여러 가지 설명도 나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대학의 총장,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가 당시 우리 미국 대통령이 된 누구죠? 우드로 윌슨.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들어보셨죠? 학교 때 배우셨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소수민족의 운명은 각자 알아서 정하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대통령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당시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상임정부에 잠깐 와서 이제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떠나셔가지고 나중에 뭐 탄핵되는 일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1948년 5월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비민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대한민국은 1919년에 뿌리를 두어서
이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때 내가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다. 그때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완성됐다. 뭐 이런 인식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최근에 자료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에 대해는 좀 공감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지금부터. 그게 뭐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근데 통일 대한민국의 국부를 이승만이라고 만약 얘기를 하면 그건 마치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의 국부는 김일성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똑같을 거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짧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긴 역사관을 갖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나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준다면 나는 그 첫 번째로 안창호 선생을 추대할 것이다. 1927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김일성이 죽기 2년 전에 김일성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을 씁니다. 근데 그 회고록 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한 챕터가 김일성이 15살 때 길림성에 안창호 선생님이 강의하러 온다니까 그 강의를 들으러 가가지고 그 전날 밤에 친구하고 설레어서 했던 뭐 대화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뭐랄까 북한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1, 2위를 다루는 분이 안창호 선생하고 손정도 목사하고 두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일성은 나중에 북에 이제 가셨던 안창호 선생님의 여동생 안신호 여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고위직으로 이렇게 계속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1948년에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가셨던 건 혹시 아시나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얘기할 때 김구 선생은 남북 연합 뭐 회의를 북한에서 하니까 이제 갔다. 뭐 여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뭐 논쟁은 있는데 제가 그 논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셨을 때 김구 선생을 안내하신 분이 안신호 여사님이에요. 이건 왜 그랬냐면 김구 선생님 젊었을 때 청년 결혼하기 전에 안신호 여사님하고 이렇게 뭐가 썸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뭐, 뭐 하여튼 결혼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창호 선생님 뭐 다른 분 소개해주고 뭐 이런 이유 있어서 이제 안 됐어요. 깨졌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또 크리스찬들이 보면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17살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다고요.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하고는 다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주는 거다. 내 그릇이 작으면 신앙도 그것밖에 못 가지고 내 그릇이 크면 신앙도 큰 거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신앙이고 이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다. 민족 크리스찬들은 저게 무슨 느낌인지 좀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셨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우레옥 이거 잘 모르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고대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 우레옥이란 냉면집의 유래 뭐 이런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16살 때 이제 그전에는 평안도에서 여기 한학을 하시다가 서울로 거의 무작정 상경하듯이 이제 오셔가지고 당시 이제 저 언더우드가 막 와서 그 고아원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언더우드 학당, 뭐 구세 학당, 뭐 여러 뭐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세브란스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이제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 저 찾아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수능 안 씨 계세요?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할머니가? 저희 증조 할머니. 영주 할머니가. 수능한 씨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여기저기 지금 안창원 선생님이나 안중근 선생님도 그 이북에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은 어디냐면 경상북도 수능이에요. 수능한 씨, 제주도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능한 씨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지금 요새 히트하는 영화, 최고 영화 뭐예요? 왕사남. 그 왕사남에 나오는 금성대군이 수능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일이 터져가지고 세조가 수능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멸문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든 수능에 살든 수능 아씨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사전에 있더라고요. 안향 선생이 아마 제일 위에 뿌리신 것 같고 쭉 보면 뭐 안창호, 안중근 쭉 나오는데 밑에 가니까 뭐 안철수도 나오고 뭐 얼마 전 어디서 보니까 안유진도 나왔던데 어르신들은 안유진 누군지 모르시죠? 이건 알지?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졸업장을 줬고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전에 해서 근데 안 할까 했었는데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립문 아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여기 역사를 전공이라 그랬지. 그럼 알지도 모르겠다. 독립문이 누가 왜 만들었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맞아요? 음.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일제시대가 아니고 그 전에 독립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서대문이에요. 그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저 중국에서 중국 사신들이 올 때 들어오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어, 프랑스가 만들었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서재필 박사를 포함으로 한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보시면 저쪽에 있는 게 영언문이라고 옛날에 있던 문인데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맞았던 문. 그 자리에 저걸 부시고 저 주춧돌 2개가 남아 있는데 그 2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저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문 가서 보시면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한글로 문립독이라고 써 있고요. 저쪽 홍제동 쪽에서 바라보시면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독립문을 만드는 추진위원회의 고위직은 이완용이 맡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반청의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 그냥 샘플로 말씀드린 거고. 21살에 벌써 이제 학교를 만드십니다. 본인이 언더우드 스쿨 나와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 공학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한 1년 운영을 하십니다, 직접. 해보니까 내가 배움이 부족하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유학을 떠나십니다. 이게 지금 재중원인데 여기서 결혼을 하셨대요. 오늘 아침에 저 우연히 강의를 들었는데 이 재중원이 지금 명동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그 IBK 길 건너편에 고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바로 다음날 부인이랑 같이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이때 미국으로 떠나면 어디서 어떻게 갔을까요? 제물포에서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죠. 미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워낙 머니까 처음에 하와이를 이제 들러서 이제 쉬었다 가게 되겠죠. 이게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들고 가셨던 직조라는 건데, 직조는 지금 우리말로 치면 여권이에요. 여권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화성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화성돈. 워싱턴. 맞아요. 예. 옛날에 나성에 가면 이런 노래 아세요? 나성은 뭐죠? LA. 예, 워싱턴이 화성돈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봐서 안창호 선생님은 처음에 미국에 갈 때 서부로 가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사연이 생겨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뭐 참 무슨
거의 노예 비슷한 뭐 하층민처럼 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 이왕 내가 이른 공부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 좀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하고 공부는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완전히 갈리는 거죠.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2년 차이 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가셨는데 한 분은 프린스턴, 하버드 뭐 이렇게 가신 거고 한 분은 완전히 이제 이 지역 운동, 교포 운동, 독립 운동 이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신 거죠. 영상이 좀 많아서 이 몇 가지 넘어갈게요. 처음에 캘리포니아 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이미 중국하고 일본 노동자들이 먼저 와서 이제 어떤 세력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민이 제일 처음 미국이 아니라 하와이로 갔죠.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가서 아마 2년 계약으로 거기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2년이 끝나니까 아, 여기 너무 좀 그렇다 하고 본토로 이제 넘어오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안창원 선생이 리버사이드라고 LA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아가지고 마을을 하나 통째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포들이 오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터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도산 안창호를 기리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왔는데 리버사이드라는 도시에 가면 그곳에서 존경하는 사람 동상 3명의 동상이 있다 그래요. 좀 아까 보신 것처럼 간디하고 마틴 루터 킹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그래서 실제로 가면 캘리포니아에 도산 안창호의 날이라는 것도 있고 어, 아까 이제 잠깐 넘어갔는데 그, 그 이주해 오는 우리 교포들을 묶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오렌지 농장에 이제 소개해주고 임금을 올리고 거기서 뭐 11조 비슷하게 이렇게 돈을 걷고 그 돈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이제 임시정부가 여기 나오는데 음, 3.1운동이 나자마자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당시는 무슨 핸드폰이 있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비슷한 시기에 3군데서 더 많았는데 여기 제가 큰 게 3개가 만들어집니다. 한성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상해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근데 한성은 당시 1919년이니까 일제시대잖아요. 한성 임시정부라는 건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도산 안창원 선생한테 연락을 합니다. 좀 와서 도와달라고. 안창원 선생이 그 오렌지 딸 때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건물도 사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시작해서 임시정부가 이제 처음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통합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만약에 요새도 뭐 독립 뭐 이런 얘기들이 어디 가끔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에 보면. 그 나라가 무슨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 임시정부가 3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임시정부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되세요? 3개의 임시정부가 있다는 거는 사실 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도난생이 한 몇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것도 거꾸로 눌렀구나. 그 한성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이걸 하나로 합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한성 임시정부를 계승한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성 임시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언적인 정부라고 했는데 형식을 어떻게 밟았냐면 13도 대표를 다 참석시키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통성,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이 부여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동희를 설득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게 처음에 임시정부는 이제 앞에서 만들어졌는데 3개가 1919년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때 조직도거든요. 이거 보시면 대통령 이승만 현지에 없습니다. 상해에 없는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이렇게 임명이란 표현은 좀 뭐하고 모신 거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동희 하고 여기 나중에 잘 보시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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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이렇게 돼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만 총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장이라 하면 장관급이고 총판이라 하면 그 아래 국장급이거든요. 왜 이런 조직을 안창호 선생님이 그리셨을까? 이게 이제 책에 보면 어디 나오는데 임시정부가 3개 만들어졌을 때 각각 발표한 강령 명단입니다. 한성 임시정부는 한성에서 발표한 거, 상해는 상해에서 발표한 거. 여기 보면 한성정부에서 집정관 총재 이승만 이걸 중심으로 쭉 만들어놨는데 안창호를 여기서 이 당시 노동부 총판으로 발령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이 3개 조직을 통합하는데 자기는 한성 임시정부에서 임명한 바로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니까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안창호 선생이 조금도 자리 욕심을 안 낸다는 걸 이렇게 그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선진적인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의미가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직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당시 그 기록 사진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아이돌도 제일 잘하는 애가 센타에스죠. 이 사진들을 보시면 대부분 센터에는 도산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이 있어요. 손정도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 사진들 초기 사진들 보면 김구 선생도 대부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어딘가 2열, 3열 아니면 제일 뭐 왼쪽 아래 뭐 이런 데 앉아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임시정부 그러면 김구 선생이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1919년 한참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초기 활동할 때 김구 선생님이 맡았던 보직이 지금으로 치면 경찰국장 같은 거, 뭐 경호처장 같은 거 그런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게 지금 보면 1919년 9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1920년 1월. 그러니까 몇 달 후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가지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상해에 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진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역시 센터에는 도산 선생님이 계시고 김구 선생님 제일 끝에 저기 앉아 계시죠. 뭐 이런 형태로 전합니다. 이 사진이 좀 그 유명한 사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 아까 위에 보신 게 이제 저 사진인데 저게 상해에 있는 그 백화점 사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작년인가요? 우리 같은 게? 작년에 도산 아카데미 멤버들 뭐 한 20번 정도가 상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백화점 앞에 가서 저렇게 똑같은 폼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웃으신 분들 같이 가신 분들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저기 못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 찍을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사진 찍을 때 보통 우리 플랜카드를 앞에다 놓잖아요.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찍으려고 그랬더니 어디 이따만한 저 깍두기들이 중국 깍두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플랜카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고 찍었어요.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이제 1920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1920년 1월 1일 그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그건데 그 사진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강연이 짧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헌법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보셨대요 또? 대부분이 못 보거든요. 헌법 전문 제일 첫 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의 1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세요? 100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님이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이죠. 3.1운동이 19년이니까 20년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차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황제입니다. 대통령이요? 국무총리요? 그거 전부 다 우리의 노복입니다. 우리 황제들은 이제부터 저기는 노복들을, 정치인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할까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노복들은 어떻게 하면 황제, 우리 국민들을 잘 모셔야 될지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복들은 절대 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뭉쳤을 때 우리 주권이 완성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의 명령을 따라야지 특정인 한 사람의 권력에 좌지우지돼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99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이 신년사에서 하셨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녹아내려가 있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됐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그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서대문 형무소 옆에 가보면 약간 언덕 위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이 새로 크게 지어졌어요. 몇 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100주년 그때쯤 그 기념관을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안내하는 사진 영상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게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기록 이걸 보면 임시정부를 기초하고 만들고 초기에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부산 안창호 선생이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그 썼던 임시정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돈을 갖고 가서 저걸 이제 빌려서 지금은 저게 없습니다. 저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그 조차지가 뭔지 아세요? 조차지. 그러니까 그 상해 땅인데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 뭐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곳. 그래서 우리는 저게 프랑스군 조차지에 있었다고 해요. 안창호 선생님은 어디 가셨든지 신문을 만드십니다. 미국에서도 신문을 만들었고 이때도 신문을 만들었고. 근데 신문 제가 저건 따로 좀 이렇게 참 살펴보니까 왜 저렇게 신문을 만드셨을까 하는 게 신문은 지금 우리 개념은 뭐예요? 오늘 보고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은. 근데 저 당시 그 신문은 저걸 잘 만들어서 배로 전 세계에 보내서 이곳에 그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정보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시정부 처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역사 편찬 작업을 했고요. 제일 가운데 좀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 있죠? 저분이 춘원 이광수예요. 초기에는 춘원 이광수는 안창호 선생이 가장 아끼는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가는 길이 달라져 가지고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바로 고종 때 있다가 없어진 적십자를 부활시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진 속 이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음. 당연히 알아야 함.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근데 이건 몰랐을 것임. 안창호 선생이 옷에 달고 다니던 이 배지의 정체. 이 배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님 적십자 상징 배지. 그때도 대한적십자사가 있었냐고? 그때는 대한적십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음. 1905년 고종 황제가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적십자사에 병합되면서 폐사됐음. 폐사된 지 10년 후 1919년 안창호 선생 주도하에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움. 그때 당시 대한적십자회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면서 독립군 활동도 지원했음. 안창호 선생의 옷에 달린 배지는 대한적십자회 활동이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배지의 정체를 알고 나니 사진 당시에 대한적십자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시에 유엔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일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일 컸던 국제기구가 국제적십자사였던 거죠. 그럼 거기 우리도 대표를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1908년에 이제 우리 그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당하고 그 일본 군대하고 그 해산당할 때 시가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그걸 직접 보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구조 활동도 하고 하셨다는 건데, 그때 이 적십자 간호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뭐 절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걸 만드신 것 같아요. 군대도 만드셨습니다. 그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이런 얘기 뭐 아는 분들 있고 뭐 그럴 텐데, 실제로 당시 미국에 비행 학교를 만들어서 이걸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를 어떻게든지 사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게 도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임정일지라는데 일기처럼 쫙 나오는데, 비행기를 사려고 누가 뭘 갖고 왔는데 살펴보니 뭐가 안 됐고 안 됐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건데, 당시 이런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우리 우리나라 항공 하늘에 이렇게 띄우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꿈을 꾸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거 있죠. 여기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제? 무슨 요일이었지? 하여튼 이번 주에 안창호함이 수요일 진해를 떠나가지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태평양 횡단을 해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는 건 처음인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캐나다에서 디젤 잠수함을 사고 싶어 해요. 얼마였지? 무려 60조. 그 60조의 잠수함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하고 독일이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독일은 아직 제품이 없대요. 이제 설계만 가지고 물건을 판다는데 우린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잠수함을 보여주러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 해군하고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떠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어? 한 2주에 한 번 올라가거나 뭐 이러거든요. 여기 가는 동안에 괌에 한 번, 그다음에 하와이에 한 번 기착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간다는데, 이 중에 도산 안창호 그때 들어가서 구경하신 분들 꽤 있죠. 제 기억으로 가서 보신 분들은 막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 어떻게든 참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어떤 것들인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잠수함에도 여자 승조원들이 이제 타기 시작을 해서 며칠 전에 가보니까 현재는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이 잘 되면 우리 또 굉장히 큰, 아마 전 세계 잠수함을, 핵 잠수함은 이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줘서 우리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디젤 잠수함 중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 체계를 장착해 긴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우리 해군의 최정예 전력입니다. 우리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다는 이 잠수함의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입문 격인 동그란 해치는 가파른 격실 계단과 복도로 이어집니다. 1인실 침실은 함장실 단 하나, 장교용 3인실과 부사관용 5인실에는 침대가 최대 3층까지 빽빽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이에요. 이렇게 거주구역이 격실로 나뉜 것도, 승조원 1명당 침대 하나가 배정된 것도 잠수함 가운데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입니다. 50명가량의 승조원들이 탑승할 수 있는데 이전 잠수함보다 내부 소음이 줄어드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도산 안창호함에 여군 승조원들도 탑승합니다. 여기 보면 SLBM이 탑재됐다고 돼 있는데, SLBM이 뭐냐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라는 뜻이에요. 서브마린 런칭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북한에서 핵을 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쏘는 순간 미국에서 인지하고 뭔가 그 대응을 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수함에 미사일 기능이 탑재되면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만히 있다 미국 서부나 동부 해안가에 와서 거기서 갑자기 확 쏴버리면 깝깝한 거죠, 이거 진짜. 그래서 이 잠수함, 특히 그 중에서도 핵잠수함은 아마 그 우주의 무기만큼이나 이제 앞으로 중요한 전략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쭉쭉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산의 그 유언을 하나 좀 설명드리는 건데 유상규라는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 도산의 유언이 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도산 안창호는 죽기 며칠 전 병실에서 가족이 아닌 유상규의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안창호가 아들처럼 챙겼던 유상규는 그의 비서이자 독립운동가로 서울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1회로 입학했지만 1919년 만세운동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안창호의 비서관, 교통국 조사원으로 일하며 흥사단에 입단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안창호는 그에게 조선으로 귀국해서 의학 공부를 계속할 것을 권유했고 유상규는 어렵게 복학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동기이자 당시 외과 교수로 있던 백병원의 백인재가 도움을 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면서 강연회를 다니며 후배 양성, 환자치료, 여러 잡지와 신문에 의료 정보를 기고하기도 했고 흥사단으로 독립운동까지 하다가 세균 감염으로 급사했다고 합니다. 2년 뒤 옥고로 병원을 얻어 사망한 안창호의 유언대로 망우리공원 유상규의 묘지 곁에 묻혔는데 1973년 도산공원이 생기면서 이장하고 그의 묘터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6년 그의 유언이 알려져 도산공원 지하에 43년 동안 보관했던 안창호의 묘비만 망우리공원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산 선생님의 묘비 하나 원래 묘비가 망우리에 현재가 있고 도산 선생님 위에는 도산공원에 있는 거죠. 이제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거 뭐 에기에타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른 강의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시작할 때 그 일부러 애국가 제창을 안 했잖아요. 저희 도산 아카데미에서 4절을 보여드리는 독립군 애국가 영국 올드랭자인에 맞춰서 여기 있는데 뭐 저희 회원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새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그 애국가의 작곡가는 이러고 있어 지금 맞아요. 안익태 선생님이죠. 안익태 선생님도 아까 수능하시겠대요. 근데 애국가의 작사가는 막 머리에 쥐나 지금 갑자기 공식적으로 애국가의 작사가는 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애국가의 작사가가 누구라고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1955년도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애국가 작사자 규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아주 치열한 논쟁과 연구가 있었는데 뭐 몇 사람 이제 이 사람일 거다 저 사람일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윤초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제 설이 굉장히 지금 있는데 부러지게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흥사단에서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일 거라는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국가 4절까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따라 부르라는 게 아니고요. 영상 사진을 도산 선생님 일대기와 우리 독립운동 역사,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현대 도산 아까 미국에서 보신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사진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도는데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하나만 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제가 참 저기 뭐야 LBT의 영상이 딱 마지막 하나 있네. LBT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도사님이 아드님한테 썼던 편지인데 우리 LBT 멤버들 열심히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조별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동구 선생님 계신 쪽부터 발표자께서 네, 앞으로 나오셔서 조별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인사이트를 빨리 나오세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황인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를 깊게 파보자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 내가 담고 싶은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고 싶으신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오래 토론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먼저 도산 선생님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모든 일에 앞장을 섰지만 장의 자리는 맡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모든 일에서 본인이 일궈냈음에도 장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뒤에서 묵묵히 계셨다라는 그런 점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이걸 노력한다고 될 것인가? 좀 타고난 어떤 그릇의 크기가 아닌가? 하면서 좀 고민을 하는 좀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좀 도상 선생님의 그런 모습 말고도 좀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리더십의 어떤 담고 싶은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백제욱 선생님께서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여는 상사가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정말 10분 공감을 했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셨다고 솔선수범하셨다고 해가지고 엄지척을 해드렸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좀 신입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가 저에게는 좀 좋은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장덕호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팀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 선을 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끊겨서 더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각 세대별로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철규 원장님께서 한마디 코멘트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하려면 아까 거 좀 띄워줘 봐요. 내가 강의 파일 띄워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띄워놓고 저 다음 발표부터 하고 내가 나중에. 네네. 그러면 다음 발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조 했으니까 바로 옆으로 가서 주영선 선생님 계시는 조에서 발표자분. 아까 내가 발표한 걸 띄워줘 봐요. 내가 찾을게.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지금 심박수가 엄청난데, 저는 솔직히 무대 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또 독서력이 깊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요새 뭐 쇼츠나 릴스 이런 데 중독이 돼가지고, 요약도 잘 못해요. 기기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적은 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이상해도 좀 양해 바랍니다. 일단 뭐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다 그냥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그 화성훈 선생님께서 본인이 일제시대에 계셨으면 자기도 본인도 안창호 선생님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뭐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고, 임시정부 설립, 신민회 설립 등 다른 이제 설립을 하면서 다른 대표들을 추천하는 자신을 낮추고 조직이 우선이었던 것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진성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창호 선생님 4대 정신 중에서 무실이 맨 앞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실이란 내가 가장 바르게 아니야. 맞아요. 글씨가 지금 날라가가지고 내가 가장 바르게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 생각하는 게 무실이다.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지 않고 옳은 길로 열심히 가야 하며 현대에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옳은 길이 선택되면 just do it 무조건 행하라는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자기를 낮추면 조직이 높아질 것이며 자신이 높아지면 조직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명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굵직한 역사 사건들을 좀 알고 있었는데 항상 그 사진을 봤을 때 가운데 그 중심부에는 항상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다는 걸 보고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아직 더 알아가야 할 것과 알고 싶어지는 게 많이 생겼다는 것에 오늘 강연 너무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에 두렵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네, 더 많이 무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코멘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무실 얘기도 나왔고 아까 리더십 얘기 뭐 자기를 낮춘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아까 강의 때 바빠가지고 넘어간 장면이에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20대 초반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갔어요. 공부하러 갔다가 왜 공부 안 하고 우리 교민들을 보고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교민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와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20대 초반에 도산 안창호가 처음에 가서 뭘 했을까요? 청소. 공부 아니 청소를 했죠. 청소가 나왔는데 실제로 제일 처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당시 우리 교민들이 위생관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 낮에 남편들이 일하고 나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집을 청소해주고 화장실 화단을 닦아주고 뭐 유리창을 다 닦아주고 뭐 이런 일을 쭉 다니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서 저 젊은 친구 하나 와서 참 참한 친구 하나 왔네부터 시작해서 이 조직을 이제 통합해내고 그 안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안창호가 리더가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공립협회, 대한민국민회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교민회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20대 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좋은 리더가 돼야지 해서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뭐 이게 아니고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뭔지 그 일을 가장 먼저 찾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런 토론 자리를 빌어서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이어서 김세진 선생님 조에서 발표자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면 네, 발표자 정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인 ADHD 들어보셨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산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저희는 그 애기 에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자기 그 현재 직장이나 지금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좀 깎아먹고 그리고 또 혼자서 또 좌절감도 느끼고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이걸 극복해내기 어려운 현실이 많은데, 스스로 좀 자존감도 좀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자기가 뒤에서 본인이 그 조직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자금도 다 만들고 그런 네트워크 활용을 참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수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전반적인 얘기는 그 선생님께서 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조직을 만들면은 그 조직 내에서 그 사람들이 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서로가 이 조직 내에서 서로 단결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그래서 조금 더 이 저희 조직 내에서 서로 이제 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LBT의 가치 자체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도 또 서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서로 성장하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것 같아서 또 깊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코멘트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 에기에타 얘기를 하셔서 아까 에기에타가 넘어갔거든요.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도 선생님이 에기에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글씨를 저렇게 쓰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에기, 에타. 근데 그 우리 서희로 저 교수님 강의에도 나오는데 BTS의 가사가 전부 에기에타예요. BTS의 노래 제목 아세요? Love Myself, Love Yourself, 기승전결. 이 가사들 쭉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그 공감되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BTS랑 좀 친해져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오충현 박사라고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인데,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봉사활동만 2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거의 버신 게 없는 거죠. 뭐, 페루, 뭐, 마지막에는 이제 피지에 오래 계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훌륭해서 저희가 도산인상을 드리고 와서 한번 강의를 부탁했더니 에기에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에기에타는 뭐냐면, 본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업자입니다. 개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생각하는 이 개발이란, 우리의 범위를 넓혀 자유를 확장하려는 행위. 이게 자기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기애타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듯 타를 사랑하는 거죠. 남이 아닌. 타가 뭘까요? 타. 그 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불과 한 100년, 15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서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왕, 귀족 중심으로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는데, 그게 이제 여성,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성소수자를 이해하자, 사랑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반려동물을 지금 거의 옛날 사람처럼 사랑하는 범위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식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생물, 그 다음에 곧 우주가 타의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 이거보다 훨씬 가까이 간 게 지금 AI예요. 그 AI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될지, 이게 에기에타의 어떤 그 범위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기에타라는 게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계속 뭔가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의 역사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에기에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팀원들이 에기에타의 마음을 갖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할까요?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리더인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경청이라는 단어를 고를 것 같아요. 예. 이 중에 지금 저 사장 하시는 분들 있죠. 사장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직원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되게 우리 회사 관련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직원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틀림없이 그 직원보다는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나는 이걸 전부 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얘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어디선가 누군가 했을 얘기일 가능성도 있고 과거에 내가 고민했었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쭉 반쯤 듣다 보면 됐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인간은 되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나 지금 AI처럼 세상의 변화가 사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이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면 반대로 이제 직원이 사장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어쨌든 화를 내든 뭘 하든 뭐 끝까지 듣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좋은 리더십의 어떤 첫 번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얘기의 첫 시작으로 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발표자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현정 선생님 계시는 조에서 발표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어느 분이실까요? 네,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환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네요. 저희 조에서 그냥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핵심 키워드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애기애타,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겸손, 실천, 이 네 가지를 저희는 핵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길, 또 하나는 밀어주는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의 재능 기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좋은 책을 골라 읽고 내가 좋은 길을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고 싶은 리더십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다. 이 얘기를 계속 저희는 그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어주는 리더십. 지금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시는 리더십에 대해서 도선의 정신처럼 자리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리더십 얘기가 나왔고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걸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어, 그리고 지금 도산의 정신의 핵심은 뒤에서 숨어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이다. 또, 날개라는 스터디 그룹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또 언론인을 또 양성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날개는 저희는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진보와 보수가 같이 날개질을 해야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날개라고 그룹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 서희로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도산 정신이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힘으로 남을 밀어줘라. 라고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었는지 깔끔하게 요약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소희로 네, 교수님처럼 날개 같은 그런 애기애타와 이런 도덕 정신을 직접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가치들을 세상에 보여주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코멘트 남겨주실 거 있을까요? 어떤 날개를 펼칠지. 그 날개라는 표현 되게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개는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두 개인 게 아니라 하나로는 절대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아까 진보 보수 얘기를 했는데 두 개의 가치가 잘 조화를 이뤄야 앞으로 날 수 있지 하나만 가지고는 한쪽으로 돌게 돼 있잖아요. 예, 날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린 정통 아카데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직과 통합. 예. 도산 아카데미는 정직과 통합이라는 가치를 다시 새기고 보급하고자 노력하는데 그중에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제 앞에 바로 있는 박선생님 조에서 교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이낙연 선생님께서 패실레이터로 저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발표까지는 할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팀은 그래도 이건 제가 발표랑 패실레이터를 같이 함으로써 통합적인 부분을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개념을 좀 많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적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저희 팀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제 통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총장이 아니라 이제 총판으로 이제 직급을 좀 낮춰서 이제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험불적이고, 하지만은 또 리더십이 또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이게 직급적인 부분들이 낮춰짐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위대한 분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험불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 쪽으로 봤었을 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큰 리더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창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었는데, 아까 그 의대를 다니다가 이제 그 비서관으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유상규. 유상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뭐 본인의 이제 뜻에 의해서 다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기꺼이 또 이렇게 돌려보내셨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멋진 리더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기애탈한 무실역행, 뭐 충의용감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 쪽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는 무실역행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무실역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그 하나에 대한 그런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집착을 하셨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의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런 이런 오늘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고 계속 나아서 실천을 해야 우리가 바라는 통합과 이해가 있어 가지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배움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LBT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있는 제 자신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이렇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하나의 배움을 갖고서 오늘 LBT를 이렇게 또 마음에 두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른 조에서 나오는 무실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무실역행에 대해서 짧게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실역행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전부 다 이제 한자로 써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실질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끊임없이 뭐 지속적으로 어떤 실천 뭐 이런 것들 얘기인데, 그거 말고 좀 아까 얘기할 때 안창호 선생님 계속 새로운 걸 도전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영산 만들기 전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조직 운동을 고국에 가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1907년에 와가지고 만드신 게 비밀 결사 조직 신민회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 때 들어갔었죠. 신민회는 어떻고 신간회는 어떻고 뭐 문제. 근데 저도 보통 때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연도가 언제라고요? 1907년. 이때는 언젠가요? 일제시대인가요? 아니죠. 대한제국시대죠. 우리나라에 황제, 고종이라는 황제가 있는, 그전에는 왕이었는데 본인이 황제라고 얘기했으니까, 황제가 있는 나라에서 신민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왕에게는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있는 나라에 새로운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밀 결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1920년 그 연설 때 대한민국 지금 헌법의 뿌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대한제국 시대에 이미 신민회라는 걸 만들어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을 꿈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정확히 말하면 혁명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발표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주, 저희는 오늘 처음 오신 박중서 선생님, 그다음에 백영현 우리 뉴욕 테라피스트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인 우리 선생님 해가지고 저 황병주 네 명이서 조를 이뤘습니다. 가장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세들도 어느 정도 계시고 해서 저희는 이제 뭐 앞에서 좋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뭐랄까 생략을 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의 중에서 현재 그 흑백 논리, 진영 논리에 빠진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가 팽배된 이제 대한민국에서 도자 선생님께서는 당파적, 분열적 생각을 거부하시고 원칙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행동한 지도자여서 지도자이자 사상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상해 임시 정부 시절에 우리 이승만 과 이동희 님을 함께 껴안고 가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기에타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어떤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무실력행, 말보다 행동을 우선하며 실질을 중시하고 힘써 실행하라. 충의용감, 충성과 절의를 위해 용기 있고 씩씩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원천은 우리 그 뉴욕 테라피스트 박유영 선생님께서 계시지만은 몸은 건강하게 정신은 맑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도 이제 오늘 특별히 또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렌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네, 뭐 점심, 아까 말씀하신 저 안차호 선생님께서 오렌지를 따셨고 그다음에 오렌지를 기분 좋게 잘 수확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렌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에기에타 9기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그 에기에타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만약에 우리 오늘 뭐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가산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담고 싶은 도산의 리더십은 겸허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장미의 말씀들 많이 나눠주신 것 같은데 정말 스터디의 표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저희 이어서 Q&A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와 또 코멘트에 힘써주신 저희 김철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내야 돼? 시간 좀 더 써도 돼? 네. 오렌지 얘기를 아까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 오렌지 말고 그냥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보여드렸으면 다음 이거
도산생의 가족 아까 필립 안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전부 다 굉장히 훌륭하게 컸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도산, 외로운 섬 위의 산. 안창호 선생은 도산이란 오해에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를 외로운 싸움의 선봉에 세워 조국을 위한 길을 굳건히 걸어간 독립투사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독립의 발자취 뒤에는 그의 부인 이혜련 여사의 숨은 조력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혜련 여사가 안창호 선생과 결혼 후 미국으로 함께 이주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 민회를 돌보고 기차를 타고 LA에 도착했을 때 이혜련 여사는 마중을 갔습니다. 그때 남편을 보자마자 소녀처럼 내가 바느질과 빨래를 해서 300불을 벌었어요 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건 정말 기적이요. 독립운동의 동지인 이갑이 병을 얻어 병상에 누워있는데 돈이 없었어. 독립기금도 거의 고갈 상태인데 내가 300불 전부 이갑에게 보내도 되겠소? 라고 하자 이혜련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른 보내세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미를 지나치지 못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삭바느질로 돈을 모았는데 1900년대 초반 당시 300불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주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둘은 거의 보지 못했고 이혜련 여사는 미국에서 자녀 양육 또한 그녀 혼자 전담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59세 되던 해에 지속되는 고문과 감옥살이로 임종 직전에 있을 때 미국에 있던 이혜련 여사는 남편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려 했었습니다. 그때 안창호는 현재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오지 마시오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녀는 끝끝내 남편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복을 지켜본 이혜련 여사는 1969년 본인의 85세 생일에 미국 LA 한 병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안창호의 유해와 함께 서울특별시 도산공원에 안장되었고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지만 그의 아내 이혜련 여사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잇게 했던 조력자 이혜련 여사를 기억합시다. 안창호 이혜련의 장남 안필립, 조국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아 지은 안필립, 이민간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며 최초의 공식적인 재미교포 2세이기도 합니다. 독립투사의 길을 걸었던 아버지와 달리 그는 배우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어머니 이혜련 여사는 독립투사로 명망 높은 남편의 체면과 조선 땅에서 천하다고 여겨졌던 배우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들의 길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다가 잠시 가족을 만나러 온 도산 안창호는 영화도 예술이다. 기왕 할 것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어라 라고 아들의 길을 격려해 주었고 장남 안필립은 가슴속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헐리우드에서 배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계 배우로서 인종차별 등 여러 고초가 있었지만 끝내 영화업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인 그레고리 팩, 게리 쿠퍼, 캐서린 헵번과도 직접 호흡까지 맞췄습니다. 주로 동아시아인 역할을 연기했던 그에게 한 번은 일본인 배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몹시 주저했습니다. 그때도 그의 길에 조언을 준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안창호 선생은 예술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하였고 안필립은 또다시 가슴속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일본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는 훗날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긴 유일한 한국계 배우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안창호 이혜련의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2개나 따낸 장녀 안수산입니다. 그녀가 11세이던 1926년 도산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임명되어 상해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던 날 안창호는 딸 안수산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마라. 라는 말을 남겼고 이 말은 안수산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안수산이 1942년 미 해군으로 입대했을 때도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일본에 맞섰던 아버지의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대한 해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던 후여서 그녀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안수산은 포기하지 않고 재지원하여 입대를 했고 미 해군에서 여러 공적을 쌓았습니다. 미 해군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이 되었고 미 해군 최초의 여성 항공병 기장교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백인 우선주의자이자 미국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안수산은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도 강한 직업윤리, 불굴의 애국심, 소명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미국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수산은 2003년 연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동행했던 그녀의 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말을 이제 거의 못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어머님께서 꼭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안수산은 느린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